안녕하세요. 대단한 입시 조작의 제임스입니다. 미국 대학 입시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재정보조라는 것은 더욱더 이야기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그저 장학금이라는 말로 통칭해서 통용이 되어 왔지만요. 미국의 경우에는 메리 스칼러십이니, 니드 베이스 그랜트니, 론이니, 워크 스타디니 하며 이름도 다르고 지급되는 방식도 다른 여러 형태의 재정 지원이 있어서요. 그 용어와 시스템의 이야기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하려면요. 우수한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메리트와 가족의 재정 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니드 베이스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고요. 또한 GPA와 같은 성적이 재정 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인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GPA라는 것은요. 고등학교 때의 GPA이겠지만 또한 대학의 재정 지원을 이미 받기로 약속하고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대학에서의 GPA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약속이 파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니드 베이스와 메릿 베이스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메릿 베이스는 학생의 우수함을 기반으로 그리고 니드 베이스는 가정 형편을 기반으로 지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드 베이스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FAFSA와 CSS 프로파일 양식을 제출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부와 대학은요. 이 정보를 사용해서 학생 가족의 대학 비용 지불 능력을 계산하게 되고요. 이를 근거로 지원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니드 베이스의 재정 지원은 갚을 필요가 없는 그랜트라는 게 있고요. 또 론이나 학생 근로 장학금과 같이 갚아야 되는 셀프 헬프 에이드가 있습니다. 메릿 베이스의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학업이나 운동, 미술, 음악 등과 같은 활동에서 탁월함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메릿 베이스의 장학금은 해당 대학에서 지급을 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지급을 하는 장학금이 있는데요. 해당 대학에서 지급을 하는 장학금의 액수가 훨씬 큰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메릿 장학금은 니드 베이스 재정과는 별도로 운영이 돼서요. 니드 베이스 재정 지원을 받는 대상자일지라도 메릿 장학금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니드 베이스의 재정 지원자가 메릿 장학금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에 니드 베이스의 재정 지원금 액수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약 6만 불의 비용이 드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가족 분담금이 10,000불 책정이 되고 니드 베이스 지원이 5만 불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이 5만 불의 재정 지원금에 공짜 돈인 갚을 필요가 없는 그랜트로 약 3만 불 받은 것 이외에 론이나 워크스타디와 같은 셀프 헬프 에이드 금액이 2만 불 가량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학생이 외부 또는 학교 내에 메릿 장학금을 약 2만 불을 수여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은 흔히 그러면 이 2만 불로 가족 분담금을 10,000불 있으니까 그거 갖다 해결할 수 있을 거고 또 10,000불 남는 거는 알아서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대개 이런 경우에 메릿 장학금은요. 니드 베이스의 지원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메릿 장학금 힘들게 받아갖고 손해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랜트 등과 상쇄되기보다는 론과 같은 갚아야 되는 돈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받는 것이 낫겠죠. 재정 지원과 성적과는 관계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니드 베이스의 재정 지원 결정에 있어서 최저 GPA 요구 조건은 사실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대학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최저 기준선은 넘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메릿 베이스의 장학금의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일정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메릿 베이스의 장학금에 응시하는 방법은 대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원서 제출 시에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원서 접수를 하는 경우에 성적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장학생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 학생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합격 발표 후에 즉각적으로 알게 되죠. 또 다른 경우는 원서 접수와 함께 자동으로 심사가 되지만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시 마감일이 아닌 학교가 정한 프라이어티 데이트 이전에 원서를 미리 접수한 학생의 경우에만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들 학교에 미리 원서를 접수함으로써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 이유에서이죠. 나머지 경우는 입시 원서와는 별도로 개별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개별 접수의 경우에는 원서 접수와 함께 또는 원서 접수 이후나 합격 이후에 하는 등 학교마다 방식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한 4년간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받게 되면요.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은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 아이는 6, 7만 불이나 드는 대학에서 전액 또는 80%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됐으니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에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4년이라는 시간은요,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한눈 팔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의 경우에 집안이 어려운 관계로 대학에 상당한 재정 지원을 약속받고 갔지만 2학년 중간 때에서부터인가 전공에 대한 부적응과 개인 사생활 등이 겹쳐서 잠시 학점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린 학생들에게 방황이나 실수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이를 기회 삼아서 더 나은 결과의 발판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실수는요,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대학의 재정 지원은 일정 학점 유지를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은 주로 최소 C학점 또는 2.7 정도 이하의 학점을 받을 경우 재정 지원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 학생의 경우에 비록 한 학기 정도의 방황이었지만 학점을 망치게 되었고요. 재정 지원 없이 감당할 만한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정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GPA를 항상 모니터링 하시고 드랍하는 코스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분명 드랍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출결 처리가 안 돼서 낙제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소연은요, 엄청 흔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드랍 정책을 잘 사용하면, 잘 이용을 하시면 어려워서 fail 할 것 같은 코스를 드랍을 해서 SAP 상태로 학점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교들은요, 재정 지원 자격을 박탈하기 전에 재수강 기회를 여러 차례 허용한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릿 베이스드의 경우에는 학점 유지 규정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GPA를 매년 검토하는지 또는 매 학기 검토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대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는 코스 선택이나 기타 다른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얼리에 합격해서 벌써부터 기뻐하는 학생들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재정 지원을 약속받은 경우에 기쁨은 배가 되죠. 그렇지만 모든 기쁨은 여러분들이 이루게 될 앞으로의 찬란한 미래를 미리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중도에 망쳐버리신다면 오늘의 기쁨은 결국 오늘만의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긴장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